저는 이제 60살입니다. 35년 전 25살에 시집와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아니, 그보다 못했죠. 며느리는 종이다. 3년은 벙어리, 3년은 귀머거리, 3년은 장님으로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5년간의 기록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도요.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1988년 12월 눈이 내리던 날 시집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집은 소문이 안 좋은데, 하지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사랑에 빠져 있었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한복 치마를 확 들어 올리셨습니다. 다리 좀 보자. 휘었나 안 휘었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죠. 에이, 다리는 멀쩡하네. 그래도 일은 잘해야 할 텐데. 신혼 첫날 밤 남편과 둘이 있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첫날 밤은 시어머니가 지켜봐야 하는 거야. 결국 남편이 어머니 나가주세요 라고 해서야 나가셨지만 벽 너머로 계속 소리를 내셨어요. 내 며느리가 제대로 하는지 봐야지. 다음날 새벽 4시 이불을 확 걷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시집살이가 뭔지 가르쳐 줄게. 매일 새벽 4시 30분 기상.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둘, 시누이 셋, 8명 식구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6가지는 기본. 손이 찬물에 빨개질 때까지. 에이, 이게 뭐야. 그릇에 기름기가 남았잖아. 다시 해. 빨래는 손빨래였어요. 시어머니가 세탁기 쓰는 걸 허락 안 하셨거든요. 며느리 주제에 편하게 살려고? 점심 준비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 11시가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남편은 회사 다니느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들 낳아라. 딸 낳으면 쫓아낼 거야. 입덧이 심해서 토하는데도 일은 똑같이 시켰어요. 우리 시대 여자들은 밭에서 애 낳았어. 내가 약한 거야. 출산 한 달 전까지 집안일 다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허리 숙이기도 힘든데 마당에 앉아서 고추 따고 김장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은커녕 병원에도 안 오셨어요. 출산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미역국 한 그릇 없었습니다. 딸 낳은 주제에 미역국? 밥이나 먹어. 산후조리도 없었어요.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아기 울면 시끄럽게 왜 울려라고 소리치셨죠. 2년 뒤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주세요. 그런데 또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딸만 둘이나 낳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밥상에 제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딸 둘 낳은 주제에 밥 먹을 자격 있어? 찬밥에 김치만 주셨어요. 그것도 식구들 다 먹고 나서. 아이들한테도 차별했습니다. 손녀들을 이것들이라고 부르며 밥도 제대로 안 주셨어요. 시누이가 셋이었습니다. 맞이 언니, 둘째 언니, 막내 언니. 셋 다 결혼 안 하고 시댁에 얹혀 살았어요. 30대 중반까지. 이들은 제게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맛 시누이야, 이거 다려. 오늘 데이트 있어. 둘째 시누이 언니 방 청소 좀. 지저분해 죽겠네. 막내 시누이 내 옷 빨래했어. 내일 입을 건데. 제가 빨래, 다림질, 청소까지 다 했어요.
세 명의 하녀처럼 살았죠. 그런데 이들은 오빠한테는 달랐어요. 오빠 힘들지? 오빠 덕분에 우리가 사는데. 네, 남편 월급으로 시누이들이 살았습니다. 화장품 사고 옷 사고 여행 다니고. 저는 옷 한 벌 새로 사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옷만 입었죠. 맏 시누이가 35살에 결혼했습니다. 혼수는 당연히 남편 돈으로 장만했어요. 시어머니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오빠가 해줘야지. 남편 보너스 2천만 원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들 분유값도 모자란 판에. 결혼식 날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했어요. 하객 접대하고 설거지하고. 결혼식 사진에 저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사진에 안 들어와도 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맏 시누이는 떠났습니다. 그 많은 혼수 다 싸들고.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언니 덕분에 잘 살았어요. 한마디도 없이. 둘째와 막내도 비슷하게 결혼했습니다. 역시 남편 돈으로 혼수 장만하고. 셋 다 시집가고 나니 집이 좀 조용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매주 친정에 왔어요. 손에는 빈통만 들고. 엄마 반찬 좀. 우리 남편이 친정 반찬 좋아해. 제가 만든 반찬을 싸갔습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그것도 모자라서 쌀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고. 언니가 해주면 되잖아. 언니는 할 일 없잖아. 할 일이 없다고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명절은 더 심했어요. 시누이 셋이 다 왔는데 일은 안 했습니다. 우린 손님이야. 언니가 다 해.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딸들은 손님이니까 쉬어야지. 저 혼자 30인분 음식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3개월간 제가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병원 가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고. 시누이들은 언니가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언니가 해야죠. 한 번도 병실에 안 왔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울며 왔죠. 아버지. 장례식은 3일장이었습니다. 저는 3일 내내 부엌에서 음식 만들었어요. 문상객 음식, 상주들 식사. 시누이들은 상복 입고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 끝나고 49제까지 제가 다 준비했죠. 시아버지 장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제는 재산 분할. 시아버지 유산은 이랬어요. 시댁 집시가 3억, 예금 2억, 상가 하나시가 5억, 총 10억 정도. 시어머니의 제안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은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이름으로 하고 예금 2억은 내가 쓸 거고 상가는 딸들 셋이 나눠 가져. 제 남편 몫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항의했죠.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왜 제 몫이 없어요? 너는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면 돼. 제사는 딸들 줘야지.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해? 내 와이프가 딸만 둘 낳아서 집안 망쳤는데 제사는 또 달라고?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월급쟁이잖아. 우린 뭐 하나 없어. 엄마 재산이라도 받아야지.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돈 됐는데. 그건 오빠 도리잖아. 동생들 시집 보내는 건 오빠 역할이지. 결국 재산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제사 지낼 권리만 얻었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런데 몇 년 뒤 알게 된 사실. 시댁 재산 10억 중 5억은 남편이 15년간 모아서 시아버지 명의로 넣어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드렸대요. 나중에 부모님 노후 대비하라고. 그 돈이 시아버지 명의로 들어갔고 시아버지 재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5억 중 3억은 시누이들이 상가로 가져갔어요. 남편이 15년간 모아준 돈을 시누이들이 나눠 가진 겁니다. 남편은 그제야 후회했어요. 내가 바보였어. 완전히 당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상 시아버지 재산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몇 년 후 건강이 안 좋아지셨죠. 당연히 저희한테 연락 왔습니다. 니네가 모셔야지.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방 하나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안방을 내가 써야지. 결국 우리 부부가 작은 방으로 갔어요. 밥이 왜 이래? 맛없어. 청소 제대로 안 했네. 먼지 좀 봐. 손자들 교육 잘못 시키네. 내가 가르쳐야겠어.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딸이 뭐 잘한다고 자랑이야.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5년을 모셨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 모두 저희가 댔죠.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빈손으로 왔다 갔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오빠가 잘 모시고 있네요. 한 푼도 안 냈습니다. 5년간. 그런데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입원하셨을 때 제가 옷을 챙기다가 발견했어요. 통장 5개. 잔고가 1억 5천만 원. 시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2억이 아직 1억 5천이나 남아있었던 겁니다. 병원비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5년간 수천만 원을 썼는데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렸는데 남편이 병실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뭡니까? 내 돈이 왜? 내가 모아둔 거야. 그럼 왜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하셨어요? 딸들 줄 거니까. 너는 월급 받잖아. 그 순간 남편이 폭발했어요. 5년간 저희가 병원비만 3천만 원 넘게 썼어요. 어머니 돈 있으면서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들이 어미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하자마자 시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1억 5천을 셋으로 나눠줬습니다. 각자 5천만 원씩. 저희는 5년간 수천만 원 쓰고 시누이들은 5천만 원씩 받았죠.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5년간 모셨는데 시누이들한테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며느리잖아. 모시는 게 당연하지. 내 딸들은 다르지. 당연하다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5년간 병수 바라고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봤자 며느리지 뭐. 친딸만 못해. 시누이들은 웃으며 돈을 챙겼어요. 언니,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언니는 오빠랑 월급 받잖아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안 당하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15년간의 병원비 영수증을 다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다 뽑았죠. 남편이 시댁에 송금한 기록도 전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15년간 부모 모시면서 든 비용, 시누이들의 결혼 자금 지원, 시아버지 명의로 보낸 돈까지. 이걸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시아버지 명의로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닌 차용 또는 위탁으로 볼 수 있어요. 부양 비용도 과도한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저는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3명에게 청구 내역. 시아버지 명의 예금 중 남편 기업은 5억. 15년간 부모 부양비 과다 지출분 5천만 원. 시누이들 결혼 자금 지원 6천만 원. 총 6억 1천만 원. 시댁은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소리쳤어요. 미쳤어. 가족끼리 돈 계산해? 가족이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나요? 35년간 당한 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너 같은 년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럼 법정에서 뵙죠. 시누이들도 달려와서 난리였어요.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35년간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있나요? 하녀 취급하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6억 받아간 분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35년간의 증거를 다 제출했어요. 병원비 영수증, 송금 내역, 시누이들 결혼식 영상, 혼수 물품까지 보이는 시어머니가 돈 있으면서 숨긴 통장 사본, 심지어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까지.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딸 둘 낳은 주제에 밥 먹을 자격 있어. 며느리는 종이야. 시키는 대로 해. 내 딸들은 특별하니까 돈 줘야지. 너는 월급이나 타먹어. 재판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결. 6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 시아버지 명의 예금 5억 중 남편이 기여한 3억은 부당이득. 시누이들 결혼 자금 6천만 원은 증여세 탈루 및 특별수익. 15년간 부양비 중 과다 지출분 4천만 원 인정. 총 4억 원을 원고저희 부부에게 지급할 것. 추가로 5.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인격 모독 및 학대 인정. 6. 시누이들의 부당 이득 취득 인정.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4억을 나눠 갚아야 했습니다. 상가 매각해서 돈 만들고 각자 통장에서 돈 빼내고. 시누이들은 울며 난리였죠.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가족을 법정에 세우다니. 가족이요? 35년간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이제라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사실이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어머니한테 받은 5천만 원씩 증여세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바로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신고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2천만 원씩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었어요. 5천 받았다가 2천 토해낸 거죠. 맏 시누이는 전화해서 울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35년 늦은 사과네요. 근데 안 받아요. 언니? 저는 이제 언니 아닙니다. 남남으로 삼시다. 재판 지고 돈 토해낸 후 시어머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입원했는데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 간병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가 해. 나는 법정에서 남남으로 정리했어. 오빠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재산도 줬어야죠. 딸들만 주고 제사만 지내라고 했잖아. 그럼 딸들이 모셔. 결국 시누이들이 번갈아 간병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한 달도 못 버티더라고요. 오빠, 우리 직장 있어서 못해요. 간병인 비용 오빠가 좀 대줘요. 내가 왜? 너희가 6억 받았잖아. 그걸로 써. 결국 시누이들이 간병인 비용을 냈어요. 매달 300만 원씩.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너 좀 와라.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병실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미안하다. 35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였어요. 너를 너무 괴롭혔다. 며느리라고 사람 취급 안 했지. 내가 시집살이 심하게 당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어머님, 용서 안 해도 돼. 나도 용서 못 받을 짓 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너는 정말 잘했어. 35년간 잘 버텨줘서 고맙다. 눈물이 났어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 한편에 작은 연민이 생겼죠. 어머님도 피해자였네요. 시대에. 그래도 변명은 안 할게.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저는 상주로 서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들만 섰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서 있어? 들었어? 재판까지 했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혔나 봐. 시누이들은 제게 인사도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장례 음식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맡겼어요. 남편이 돈 내고
3일장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제사는 당신 혼자 지내요. 저는 더 이상 안 가요. 여보, 35년 충분히 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사과하셨지만 그게 35년을 지워주진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지켜줬어.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막내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 집도 경매 넘어가고 나 갈 데가 없어. 그래서요? 언니네 집에 잠깐만 있으면 안 될까?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며느리 집이라 좁아요. 언니,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나요? 딸 둘 낳았다고 구박하고 오빠 돈으로만 살면서 저한테 하녀처럼 대하셨잖아요. 그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5천만 원 받아서 다 쓰신 거 제 탓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막내 시누이는 결국 친정집도 팔린 상태라 월세 방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둘째 시누이도 비슷했습니다. 자식 교육비로 돈 다 쓰고 남편 사업 실패로 빚더미. 맏 시누이만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것도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 수준이었죠.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와 누나들의 민낯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죠. 여보 미안해. 35년간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자주 사과했어요. 나는 좋은 아들이 되려고만 했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는 안 했어. 이제는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는 당신 편에 설게. 약속해. 남편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명절에 시누이들이 연락하면 우리 부부는 이제 따로 산다며 거절했고 시댁 제사도 점점 간소화했습니다. 어차피 제사는 안 준 집안이야. 제사도 간단하게 지낼 거야. 아이들도 이해해줬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응. 엄마는 35년을 참았어.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엄마 인생도 중요한데 딸들이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죠. 법원에서 받은 사억으로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 꿈으로 60살에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5060대 여성들. 그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시집살이 30년 했어요. 저도 며느리 취급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저도 참고만 살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말해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 인생, 당신 것이에요. 큰딸이 결혼할 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하셨죠. 따님 정말 좋은 아이네요. 우리 며느리 돼주셔서 감사해요. 첫마디가 감사였어요. 며느리도 소중한 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35년 전 제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는 날 한복 치마를 들어 올리며 다리를 확인했었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시집살이로 고생했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시댁에서 부당하게 대하면 바로 말해. 엄마가 너를 무조건 지킬게.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행히 딸의 시댁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65살입니다. 카페는 5년째 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단골이 많이 생겼고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고 있죠. 딸들은 각자 행복하게 살고 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 와요. 시누이들과는 연락 안 해요.
명절에도 안 만나요. 그게 서로에게 좋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35년은 암흑기였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살에 시작한 제 카페처럼 어느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자유를